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도대체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은데 그 본질은 뭐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 4차 산업혁명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지 않으니까 좀 막연한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에 이미 깊숙이 찾아와 버린 혁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요, 아예 인류가 바뀌었다. 새로운 인류, 신인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혁명을 상징하는, 인류의 삶에 찾아오는 혁명의 상징, 첫 상징으로 BTS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하죠? BTS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꼭 BTS가 아니라 옛날 가수 생각이 납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비틀스 무대입니다. 비틀스가 미국에 처음 가서 데뷔했던 무대가 레이트 나이트 쇼라는 토크쇼인데요. 거기서 이번에 BTS를 부르면서 옛날 걸 고증해서 똑같이 꾸민 겁니다. 그리고 옷도 똑같이 입혔죠. 사회자도 그렇게 입혔고요. 심지어 수십 명, 수백 명의 방청석도 그때와 똑같이 복색을 맞춰 입혀서 방송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기념 방송을 한 거죠. 이유는 비틀스 이후에 가장 강력한 팬덤은 BTS다. 가장 비슷하고 가장 팬덤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진짜 미국 그 방송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 데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BTS가 대단하긴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혁명의 상징일까요? 우리 가수가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BTS는 미디어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던 걸 상징한다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미디어, 방송, 음악, 그런 모든 분야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BTS죠. 원래 가수라면 방송으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대중방송을 통해서, TV, 라디오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 음반 팔고 음원 팔고, 그래서 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돈 벌고 그러는 건데, 비틀스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데뷔조차 유튜브로 하죠. 그리고 세계 1위를 만든 건 음악 유통회사들이 자본 투자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방송사들이 막 난리를 피워서 만든 게 아니고요. 2,500만의 팬덤, 아미가 자발적 마케팅을 해서 세계 1위를 만듭니다. 그럼 방송사하고 음악 유통회사는 돈 못 버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 그러죠. 비즈니스 차원에서 BTS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혁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KBS, MBC, SBS 보세요. 지금 2009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계속 내리막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더 심각했죠. KBS 적자 664억, 올해 상반기 적자입니다. 그럼 1년 지나면요, 1,300억. MBC 적자 445억. 상반기니까 1년 지나면요, 1,000억 적자예요. 이게 지금 매출 보세요. 여기서 1,000억 적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이유는 안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희망도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50년 절대 권력이라는 KBS, MBC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거 가져간 사람 누굴까요? 네이버. 이미 4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잠식했고요. 2018년부터는 이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릅니다. 하루에 3,100만 명이 매일 접속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만. 그러니 권력이 교체된 거죠. 미디어 산업에 분명하게 혁명이 왔습니다. 은행도 볼까요? 제일 안전한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내부를 보니까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이거 다 무인 서비스인데 처리 비중 90.5%네요. 그럼 삼척 동자도 알겠죠? 지점 90% 폐수해도 되는 거. 실제로 시티은행은 80% 폐수해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실적 바로 개선했어요. 따라해야죠. 이보다 더한 혁명군도 있죠. 아예 은행을 만들었는데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카카오뱅크, K뱅크. 여러분, 카카오뱅크 올해 딱 서비스 개시 24개월 만에 고객 1100만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약과예요. 중국 보세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아예 화폐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에 찾아온 혁명. 유통,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곳이죠. 네. 이 유통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201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특히 모바일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가 정말 놀라웠죠. 이제 하루에 1일 결제되는 신용카드 금액, 이게 전체 5조 정도 됩니다. 하루에 5조씩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는데 그 금액이 드디어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럼 대한민국 소비의 표준이요, 온라인이 표준이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마트 적자 개시했죠. 네, 또 자영업자들 어려워집니다. 식당도요, 배달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이러니 거대 유통시장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빨리 갔습니다. 백화점 3분의 1 폐쇄, 20%의 프랜차이즈 리테일샵 문 닫았습니다. 자, 앞으로 10년 후에 직장을 갖게 될 청년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우선 방송사에 취업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방송사 구조조정 50% 눈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 가는 건요, 행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뱅킹을 잘해야 돼요. 유통은요, 디지털 유통에 관한 전문가라 취업이 쉽습니다. 그럼 수능 잘 보고 영어 점수 좋고 스펙 괜찮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느닷없이 왔어요. 우리 생활 깊숙이 매일 음악을 듣고 방송을 보고 물건을 사고 은행 업무를 보는 우리의 일상에 혁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혁명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라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명확히 하고 거기서 생각의 뿌리를 아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인부터 볼까요? 너무 명료하죠. 바로 이놈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이게 등장한 지 대한민국 10년 만에요. 다 TV 안 보고 유튜브 보고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은행 안 가고 쇼핑 이걸로 하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 깨진 거죠. 재밌는 건 이게 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이니 빨리 배우고 학습합시다. 이런 방송도 교육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교육은요, 이거 진짜 몹쓸 도구야. 가족관계 파괴범, 그죠? 인간성 가치 손실을 만드는 주범, 중독 유발자, 아주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거에 대한 굉장히 나쁜 거부감이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 그렇게 나쁘다는 게 그렇게 또 동의하면서도 기를 쓰고 사서 쓴다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 95%가 씁니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나쁘다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서 쓸까요? 이 원인을 정확히 새겨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험했더니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의 역사에 딱 하나의 룰입니다. 이건 진화의 선택이죠. 인간은 경험한 이후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40억, 대한민국 95%가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화에서 남겨진 교훈은요, 딱 하나입니다.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요. 문제는요,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고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이걸 계속 부정적이다, 안 좋다, 애들 금지시킨다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혁명입니다. 내 생각의 뿌리가 다 흔들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요즘 은행에 사람이 안 옵니다. 지점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요. 옛날에도 많이 했던 거. 자, 내일부터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합시다. 띠 두르고요. 땡땡 은행 무슨 지점. 이거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러면 전 직원 나와서 길에서 인사하고 시작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무슨 은행입니다. 이러고 시작해요. 그럼 효과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정성이 참 가득하고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이 감동은 늘 있습니다. 똑같아요 옛날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뇌가 바뀐 탓이에요. 여러분 은행 업무를 떠올리면 은행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폰이 떠오르죠. 여기서 끝나요. 은행 지점에 간다는 것이 내 생각의 프로세스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인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KBS PD가 전부 모여서 재밌는 방송 만들자. 특히 청소년들이 요새 TV를 안 본다는데 재밌는 방송을 보러 올 거야.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프로세스에서 TV를 켠다가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지난주 일주일 동안 TV 본 사람 집에 TV가 없는데요. 내 일상에서 TV를 켠다는 습관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혁명을 인지하는 거죠.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은행의 새로운 가치가 뭘까? 방송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까? 혁명적 생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아이를 교육하는 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삼고 있는 기준, 이 가치의 기준이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혁명의 본질은요, 바로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처럼 쓰는 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새로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걸 경험하지 못했고 이걸 잘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버거운 숙제가 생긴 셈이죠. 오늘 강의의 제목이 이 혁명의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2015년 처음 쓴 용어인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가 인간 종족,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 인류, 아프리카에 출발한 현생 인류를 생물학적 분류로 호모 사피엔스, 줄여서 사피엔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가 바로 현생 인류에 관한 책입니다. 그 앞에 라틴어로 포노, 스마트폰을 의미한 단어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된 인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화에 뭐라 그러냐? 5장 6부, 아니 5장 7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붙은 겁니다. 인공장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도구가 아니라 장기다. 도구는 손에 붙어서만 씁니다. 장기는요, 나의 모든 신체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뇌와 습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죠. 모든 습관과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인류를 겨냥해서 새로운 표준이 탄생하죠. 스마트폰 들어온 지 우리나라 10년인데 표준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한민국 평균 몇 프로일까요? 30%? 63.5%. 그게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2017년 46.5%, 2018년 63.5%, 올해는요, 당연히 70% 넘어갑니다. 20, 30, 4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전부 다 80% 정도에 접근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0대가 처음으로 50.5%를 넘었습니다. 60대가 18%, 70대가 7%입니다.
자, 그럼 50% 넘었으니까 대한민국 은행 업무 표준은 스마트폰 뱅킹 맞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해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뭐예요?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봅니다. 이거는요, 밑에 이렇게 써야 돼요.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의 선택이 63.5라는 숫자가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의 표준도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한둘이 아닌 게 문제예요. 좀 크게 글로벌로 가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택시와 우버 중에 우버가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택시가 표준이에요. 전 세계 표준은 뭘까요? 우버입니다. 제가 외계인이 돼서 지구촌을 한번 내려다 볼게요. 제일 차 많은 나라 미국. 사용자 수 기준. 표준은 뭘까요? 우버입니다. 2014년부터 합법화 시켰고요. 미국도 저항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만 택시기사가 12명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걔는 그냥 갑니다. 잔인하다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거 우버 불법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분들이 다 공감해 줘요. 그죠? 또 이번에는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은 어느 게 표준일까요? 네, 우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미 7년이 지났고요. 우버 차이나도 들어와서 영업해. 그런 다음 중국 토종업체 잡아먹어버렸죠. 디디 추싱이 이제 우버보다 더 큰 회사가 됐습니다. 동남아는요. 네, 우버예요. 그랩이라는 토종 서비스 있어요. 인도는요. 네, 우버, 올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구 합하면요. 40억이 넘어요. 그럼 외계인이 객관적으로 보면요. 숫자로 보면 지구의 표준 모빌리티 서비스는 우버 서비스라는 거죠. 자, 이 두 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모바일 뱅킹이건 우버 서비스건 스마트폰 없으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표준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맞죠? 문제는 이게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우버의 출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의 창업 연도는 2009년도인데요. 캘러닉이라는 친구가 우버를 어떻게 만들었냐? 아니, 택시를 왜 저렇게 불편하게 타지? 폰 있는 사람끼리 차도 좀 나눠 쓰고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택시 서비스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10년 된 올해 상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가치 61조.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2배입니다. 거대한 성공을 이 청년이 거둔 거죠. 이런 건 많아요. 아니, 호텔을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다녀? 집을 좀 나눠 쓰면 되지. 이게 뭐죠? 에어비앤비. 2008년 창업했어요. 11년 차 된 이 기업 가치 지금 43조입니다. 힐튼 그룹이 세계 최고의 호텔 그룹인데 요거 19조거든요. 자, 아니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맨날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는 빌려봐야 돼? 그러지 말고 손안에서 보면 어떨까? 이게 어느 회사죠? 넷플릭스 100조 넘었어요. 아니 꼭 배달은 시켜 먹어야 돼? 중국집에 전화해서? 배달을 그냥 바꿨어요. 어떤 기업이죠 우리나라? 네, 배달의 민족 6.25. 배민 3조 넘었습니다. 여러분 배민의 창업자 김봉진 대표 디자이너 출신인 거 아세요? 그냥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엄청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천재 아니고요. 디자이너 출신의 이 문명을 정말 잘 활용해보자에 집중한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조의 기업을 10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은 가장 뛰어난 우리 옛날로 치면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이병철, 정주영 같은 그런 DNA를 가진 지금 지구의 청년들은 다 어디 뛰어들었을까요?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문명을 바꾸는데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무려 7천조 이상이 거기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여러분 이미 많이 성공했죠.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 PC 시대에는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 망했어요. 그게 닷컴 버블입니다. 이번에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손에 인터넷을 쥐었느냐, 책상 위에 머무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거죠. 그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인류를 표준으로 배워야 할까요? 호모 사피엔스가 표준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지금 모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명의 교책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다시 청동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철기를 무너뜨린 적은 없죠. 역사에 역변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폰을 든 인류, 이 디지털 문명이 생존에 유리하다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은 교체되면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자면요. 1차 산업혁명 때가 제일 사실 심한 충격을 받았죠. 1850년 서구 열강들이 과학기술을 무장하고요. 아시아를 전부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에 왔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게 다 조선이 서구 문명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바로 쇠국입니다. 흥선대원군요, 쇠국의 상징이기도 하죠. 반면 일본이 아주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유럽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대거 유럽에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중국은 끝난 것 같아요. 유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하자 그래요. 왕권 내려놓으래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러자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도입해야죠. 자본주의 경제 도입해서 대량 생산 체계 갖추세요. 군대도 현대식으로 도입하고요. 교육을 위해서 입법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만들고 그걸 위해 신분 제도를 철폐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득권의 모든 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니 얼마나 저항이 셌겠습니까? 그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지방의 영주, 막번과 사무라이들을요, 대거 몰살시키면서 완성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1870년 이후 40년 동안 그들은 아시아의 문명을 뼛속까지 갈아내버리고요. 거기에 유럽을 담습니다. 일본이 지금도 자기네들이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리고 수천 년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최강국이 돼요. 그리고 아주 짓밟아버리죠. 나쁜 나라 많습니다. 우리한테 몹쓸 짓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반성을 하고 나쁘다 그러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가 반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쇠국은요, 지금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왜? 논리에 흠결이 없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요,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거죠.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의 격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죠. 외세를 막을 수 없었던 것.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 동안 후손들이 피로 갚았어요. 사실 쇄국을 했던 흥선대원군과 그 세대 분들은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그 후손이 1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요, 심지어는. 저는 정치나 사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분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흥선대원군이 담겨 있진 않나요? 네. 무슨 얘기냐? 그래도 내가 살던 시대가 옳은 거 아니야? 자, 대륙에 새로운 문명이 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만약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도 내가 살던 시대에 모든 게 맞아. 나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계속 이러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흥선대원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 주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혁명이 왔다면요, 내 마음속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죠.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대륙의 문명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1위부터 10위 중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버크셔에서의 JP모건은 금융기업인데 여기 다 투자해서 떼돈을 버는 기업이니까요. 10개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버나 모바일 뱅킹처럼 폰 없는 사람이면 못 쓰는 서비스로 세계 1등부터 10등 기업이 다 채워졌다는 거죠. 1위 볼까요? 이 문명을 창조한 기업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2위 유통인데요. 매장도 직원도 없고요. 사진 보고 폰으로 찍어서 고르래요. 구글, 페이스북 3위, 5위 기업은 광고 기업입니다. 매출의 86%, 97% 광고니까요. 우리가 아는 광고는 신문, 방송사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신문, 방송사 거 뺏은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인류는 신문, 방송을 안 보는 인류입니다. 그죠? 그 인류 포노 사피엔스들을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광고 분야에서 만들었더니 세계 3위, 5위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16년 만에 세계 1위 복귀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를 잘했나 봤더니 나델라라는 CEO가 우리 회사는 윈도우즈 파는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파는 회사다. 이걸 전부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클라우드 서비스 애주어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꺾고 세계 1위에 복귀했죠. 그랬더니 윈도우즈 매출 50%에 애주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달성했다고 세계 1위로 자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 하면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다운받으라는 거죠. 우리 윈도우즈는 어떻게 썼었죠? CD로 인스톨했었죠. 그럼 요새 CD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객님 그만 꺼지세요 그럽니다. 조직을 다 없앴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나온 노트북에 아예 CD기가 없네요. 표준이 바뀐 거예요. 표준이 바뀌기 위해서 조직도 바꾼 겁니다. 결국 이 세계 5개 기업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네.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다. 중국으로 가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이게 아시아의 대표 기업이네요. 특이한 게 일본이 없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어떤 기업이냐? 전부 디지털 기업이죠. 알리바바 쇼핑몰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200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은행도 갖고 있고, 보험도 하고, 다 해요. 텐센트, 출발이 메신저 앱으로 시작했어요. PC용 메신저 앱으로 10년 돈 벌더니요, 카톡을 그대로 베낀 위챗을 출발하면서 거대한 기업이 됐죠. 더 황당한 거, 원래 게임으로 돈 번 기업입니다. 매출의 절반이 아직도 게임이에요. 게임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 물론 알리바바처럼 200개 계열사를 다 사들였습니다. 여기도 유통, 은행, 보험 안 한 게 없어요. 방송사까지. 그런데 재밌는 건 저 2개 기업이요. 창업한 지 딱 20년 됐고요.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 나의 고객은 폰을 든 인류예요. 저거 근데 누가 키운 거죠?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애지중지 우버도 못 들어와 유튜브도 안 돼 구글도 안 돼 다 안 된다고 막아서면서 키운 애지중지 키운 기업 2개가 저거네요. 그럼 중국 공산당이 정한 중국 문명의 표준은 뭐라는 거죠? 디지털 문명, 포노족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들고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 왜 우버가 불법이죠? 택시 보호하려고요. 왜 우리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죠? 여관은 보호하려고요. 다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흠결도 없죠? 근데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저 20대 청년이 택시회사 차린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20대 청년이 여관업 하겠다고 뛰어드는 건 못 봤어요. 다 누구 거예요? 어른들 겁니다. 어른들 거 보호하려고요. 새로운 문명을 다 규제로 막아서는 거죠.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의 세계 100대 벤처가 적용됐을 때 몇 개가 불법인가? 2017년 구글이 체크를 했습니다. 70개가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 7개 기업이요.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아예 엄두도 못 내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왜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데이터 건드리면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피싱 메일 한번 받으시고 아유 거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왜 무섭다고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기존의 어른들은 싹쓸이 당해도 할 수 없다예요. 2012년부터 그 많은 택시업을 다 바꿔버린 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표준 문명을 저렇게 정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정해진 미래로 갑니다. 바꿔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여기 7개 기업에 무려 5,080조의 자본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2,000조밖에 안 돼요. 이 돈은 단 1원도 안 빼고 전부 디지털 문명에 쓰라는 거죠. 저기 일자리가 있고요. 새로운 산업이 있고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전부 줄어듭니다. 왜 우리나라에 투자가 더 없을까요? 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요. 삼성전자. 여러분, 10개 기업 중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요거 딸랑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 1등 했어요. 일본 최고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150조까지 떨어졌던 이 기업은요, 최근 250조까지 아베 덕분에 올라왔어요. 나머지는요, 소니 어디 갔어요? 소니.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디지털 시대의 부적응자. 지금 시총 50조예요. 게임기로 버티는 회사입니다. 또, 잭 웰치의 위대한 기업.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책 다 읽으셨죠?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몇 조일까요? 90조입니다. 368조 기업이 90조 벤치마킹 못하죠? 50조 벤치마킹 못합니다. 그 얘기는요. 제조업의 미래도 대한민국이 정하는 겁니다. 이제. 역설적으로는 우린 아무도 벤치마킹 할 데가 없어졌어요. 이제 창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적어도 제조 분야에선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됩니다.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없어요. 제조는. 그럼 어디를 보고 갈까요? 여기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성공한 비결도 마찬가지죠. 작년 매출의 70%가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저 7개 플랫폼이 비즈니스를 막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서버에 막 전부 저장장치 필요하겠죠. 그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이었죠. 또 하나가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 이익은 애플보다 못 냈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제조업 세계 1위가 됐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조업은요. 자동차가 됐건 중공업이 됐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서비스를 담은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 페이스북, 스마트폰, 아마존, 이게 인류의 가장 필수적인 제품들이다. 반감이 드시죠?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구만, 그죠? 네. 호모 사피엔스는 그럼 도대체 누굴까 한번 볼까요? 스콧 갤로웨이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요.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가장 석학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더 4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요. 이 4개 기업이 어찌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제국이 되었다. 옛날에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소 비판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4개 기업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죠. 다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성장한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4개의 기업 서비스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포노 사피엔스, 포노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 포노족 문명, 표준 문명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스마트폰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된다는 의지도 강력해야 되고요. 의지가 필요 없이 잘 쓰는 세대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학생들. 제가 강의하면 학생들이 잘 졸아요. 이유가 다 아는 소리를 왜 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90년대생 이후입니다. 왜 뼛속까지 녹아있을까요? 그 사람을 문명을 관찰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태어났을 때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건 숙제를 하건 그거 없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이게 밥 숟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폰으로 손에 넣어줬네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일상에 일도 안 빼고 친구와 누가 뭘 하든 간에 다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일단 뇌가 바뀝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궁금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야,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없어졌죠? 다 어떻게 해요? 검색하죠. 여러분, 제가 심지어 수업하는데도 좀 이상하게 써놓으면요, 애들이 검색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틀렸네. 이러고 있어요. 뇌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뇌 활동이 검색이 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거네요. 지적 능력에 있어서 검색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일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검색 잘하세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거의 검색에 의존하죠. 세 번째가 페이스북. 이건 SNS를 총칭합니다. 인간의 관계가 SNS가 개입돼서 완전히 다 바뀌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진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대화할 때 카톡 많이 쓰시죠?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러니 인간의 관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접촉하는 인간 관계량도 무지하게 늘었죠.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바뀐 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가 그 많은 호모족 중에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게 된, 지구에 가장 번성하게 된 이유가 유발 하라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꼽았습니다. 하나는 뇌가 뛰어나다. 또 하나는요, 협업 능력입니다. 그 두 중대한 능력에 가장 큰 변화가 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엄청난 혁신의 힘을 갖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 어릴 때부터 SNS 하라고 교육시키시나요? 안 시켜요. 왜?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관종들, 그죠? 그 인생의 낭비, 쓰레기 같은 애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맨날 얘기하죠? 진짜 그럴까요? 혁신의 힘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다시 외계인 돼서 지구촌을 내려다봅니다.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뭘까?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봅니다. 국민들하고 뭘로 소통하죠? 트위터로 소통해요. 당선도 그걸로 됐어요. 자, 그럼 트위터 계정 갖고 계신 분? 이분들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죠? 왜? 커뮤니케이션 모르면 못 씁니다. 여러분, 대화의 방법이 카톡이 다르고 음성대화가 다르고 다 다르죠? 경험 안 하고 숙달되지 않으면 절대 못 써요.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댓글 갖고 난리치는지 아시죠? 왜? 여론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실수를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다 알아야죠. 이게 비즈니스까지 이미 번졌어요. 올해 브룬스윅이라는 컨설팅 컴퍼니에서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SNS 활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 이걸 뽑았어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그걸 너무 잘해줍니다. 대통령 선거 때 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좋아요가 제일 많은 사람. 예. 월마트의 CEO 덕 맥밀러라는 사람 뽑혔습니다. 이 사람 하는 게 거기 사례로 나온 거 보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집무실을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의 대표이사실을 직원한테 다 개방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 와서 놀고 사진 찍어요. 좋아요 엄청 나왔겠죠? 야, 감각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엄청 더러운 차를 세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뭔가 했더니 멕시코 지점장, 새로 신규 오픈했는데 이 지점장이 자기 열심히 해서 이거 달성하겠습니다. 그거 달성하면 뭐 해줄까요? 그랬더니 와서 제 차 세차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차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받는 CEO가 와서 세차하는 장면을 찍고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좋아요 많이 붙겠죠? 자, 그럼 광고 효과 있어요? 없어요? 직원을 단결시킨 효과 있어요? 없어요? CEO가 해야 될 일이죠. 수천억 원의 광고 효과와 직원 단합 효과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의 CEO로 키우려면 SNS 잘 배우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답이 나오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작용만 생각할까요? 하나 더 가볼게요. 아마존. 손안에 쇼핑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쇼핑 패턴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 마켓입니다. 들어보셨죠? 대표적 인물이 인블리였죠. 인블리는 왜 알려졌느냐?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인플루언서 마켓이 있는지도요. 이유가 뭘 잘못 팔았죠? 네, 호박즙.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인블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스타그램에 85만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예요. 그래서 뭐만 올리면 자꾸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야, 이럴 바에 아예 쇼핑몰을 차리자. 남편하고 손잡고 쇼핑몰을 차렸어요. 그게 인블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박즙을 잘못 팔았는데 곰팡이가 핀 걸 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너희들이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대응을 잘못했다가 팬들이 난리가 나서 쫄딱 망했다. 사실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게 바로 인블리 사태의 전말입니다. 자, 그럼 곰팡이 호박즙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작년도 인블리의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대충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개인이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100억, 1700억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같은 기사에 있어요. 근데 왜 곰팡이는 기억나는데 1700억은 기억 안 나실까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지만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네, 자기 방어의 기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명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거 잘 아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안 좋아했던 분들은요, 이게 익숙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럼 뭘 보게 될까요? 저건 안 좋은 거야. 그래야 됩니다. 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잘 알면 1700억 매출도 날 수 있고 그런 사람 되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거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나요? 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별로 훌륭하지 않은 인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기업 다니고요. 사회에서 다 명망 있고 진짜 탄탄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른들일수록 더욱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건 부작용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어서. 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대원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절로 마음은 스스로 문을 닫아서 같은 줄에 있는데 곰팡이는 기억하고요. 1700억은 아예 안 보이게 합니다. 이게 뇌가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이를 악물고 망치를 들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부작용이 발견되고 이건 규제해야 돼 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요. 망치를 드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을 한 빵 때려서 나가라 대원군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분명히 혁신이 있을 거야. 이걸 찾아내십시오. 왜? 그게 지금 문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혁신의 힘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 극심합니다. 없는 데 있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모든 우리 인류의 인생에는요. 늘 있었어요. 제일 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못 끊는 거? 술. 담배는 왜 팔아요? 저도 피긴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게임 중독돼가지고 막 애들 굶겨 죽인다. 아니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보세요. 우리 그런데 왜 그거 공평하게 얘기 안 할까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안 좋은 점만. 여러분 이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의 힘을 이용하자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해요. 이거 비즈니스로 제가 인블리 1700억만 말씀드렸죠? 인플루언서 전체 마켓은 이제 내년이면 10조를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이마트 1년 매출이 15조인데 10조면 진짜 이 문명 잘 쓰면 어마어마한 기회 있는 거 맞죠? 비즈니스만 그럴까요? 공부는 더해요. 제가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2.0. 예, 이거 비탈릭 부테린이라고요. 워털루 대학교, 캐나다 워털루, 제가 박사학위 한데 그 대학의 전산과 1학년 학생이 개발한 겁니다. 그 친구 이번에 비행기 타고 와서 또 한국에서 멋지게 강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램을 대학교 1학년 때 출시하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유가 재산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위험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그럼 이런 거예요. 카이스트 전산과 학생 한 명이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더니 얘가 부자가 10조 원이 된 거예요. 나머지 300명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나도, 너도, 나도. 지금 코인 생태가 계속 움직이는 건 그 엄청난 아이들이 거기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후배들한테. 야, 너네 비탈릭 부테린 걔들 어떤 애들이냐? 우리 같은 애들일까요?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딱 들어서 얌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천재라서 비트코인을 보고 이걸 개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블록체인을 들여다보신 분은 알지만 이 문명을 모르면 이해도 잘 안 가요. 비탈릭 부테린, 수학과 코딩의 중독자로 알려져 있는 애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이민 온 애예요. 학교는요, 퍼블릭 스쿨, 캐나다가 원래 그런 나라죠. 그냥 퍼블릭 스쿨 다녔어요. 근데 얘가 수학의 천재고 천재성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요. 걔의 길을 열어준 건 네, SNS와 구글링입니다. 이 친구 자기가 궁금한 건 마치 게임 풀듯이 스탠포드, MIT, 옥스포드 대학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다녔어요. 그게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게임하고 수학만 싹 바꾸면 돼요. 엄마, 나 이번에 이 수열만 더 공부하고 잘게. 그런 애 집에 있으면 너무 고마우시겠죠? 야, 잠 자야 돼. 너 그거 좀 그만해, 이제. 엄마, 나 이 통계만 풀고 나면 마음이 풀려날 것 같아.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서는요, 뭐에 꽂혔냐?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면서 수학의 세계를 코딩으로 바꾸자. 그걸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어요. 거의 다 개발해놓고 대학교 들어서 컨펌을 받고 내보낸 거예요. 뭘 했느냐? 비트코인에 계약서 첨부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 하나로 10조 원 부자가 된 거예요. 여기 그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애 말고 오케이, 그럼 그냥 공부만 하는 프로그래머. 여러분, 울산과기대 졸업하고 이번에 유명한 좋은 회사 가서 유명해진 친구입니다. 김태훈. 물리학과에 입학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딱 들어가서 처음에 코딩 수업을 듣는데 너무 좋더래요. 어떻게 해요? SNS를 열고 들어가서 배우는 겁니다. 이 친구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했지만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는 코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개발자였지만 코딩은 어디서 배우는 거다? 전부 커뮤니티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픈소스 갖고요. 이 구루들이 있어요. 소위 거기 미쳐있는. 이 친구들하고 막 배우고요. 오프라인 동아리도 만들어요. 누가 뭐 있냐? 코딩 중독자 애들. 걔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4년 동안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 성장할까요? 우리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 뽑아다가 인턴 시킵니다. 뭐에 주로 쓰죠? 복사. 그죠? 대부분 복사하고 자료 정리시켜요. 자기 능력 어떻게 검증했나 보세요.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죠. 그리고 딱 소스코드 80%를 공개해버립니다. 20% 핵심 모듈만 돈이 많이 들었다고 공개 안 해요. 와. 그러니까 막 신나서 공부를 하죠. 여기 원래 룰이 그렇습니다. 다 공개해요, 웬만한 건. 신나서 그거 다 학습한 다음 20% 모듈을 풀자. 김태훈 군이 혼자 20개의 모듈을 풀었대요. 그리고 공개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전 세계 AI 전문가가 깜짝 놀라고요. 특히 누가? 바로 알파고의 개발 총괄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AI업계 신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가 너무 너 괜찮다 그러면서 직접 메일을 했습니다.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스카우트 제의를 본격적으로 했죠. 김태현이 왜 유명해졌냐? 그걸 공개했어요. 물론 못 갔습니다. 군대 가느라고. 괜찮아요. 어차피 미국 한번 안 간 거잖아요. 3년 동안 더해서 더 멋진 회사 갔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 저게 왜 멋있다 그러냐? 오로지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한답니다. 연봉이 더 멋져요. 미니멈 개런티 33만 불 받고 갔습니다. 최소 연봉 3억 8천, 인센티브 더하면 5억 넘게 받아요. 여러분, 대졸자 초봉을 3억 8천 준다고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물어봐요. 절대 못, 삼성전자 절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 조직이 와야 됩니다. 대리를 얼마 줄 거예요? 에? 대졸자 초봉을 3억 8천을 주면요. 저 워터루 나왔는데 워터루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5대 플랫폼에 가장 많은 졸업생을 보내는 학교예요. 아무리 그때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어도요, 연봉 10만 불 넘네 없었습니다. 지금 이건 그럼 왜 이러느냐? 제가 그런 데이터가 혁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조직이 붕괴되든 말든 필요하면 뽑아야겠다라는 상황이 온 거죠. 첫째 조건은요, 돈이 많아야죠. 옛날에 IT 기업이요, 세계 최고 기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밑바닥 한 30위에 있던 게 닷컴 버블 끝나고는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5,080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두 번째,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는 겁니다. AI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시골에서 자기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문을 뚫고 자기 역량을 키우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제가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럼 그런 애들만, 코딩하는 애들만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얘는요, 반병현. 공익근무 가서 자기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전공은 바이오래요. 그럼 이제는 뭘 했느냐? 학교 다닐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학부 때 들었답니다. 근데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구글링해서 숙제 내주면 유사한 코드 갖다 짜깁기 해서 맨날 낸 거예요. 공익근무 갔더니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이런 일을 시켰답니다. 엑셀 파일 많은 거 주고요. 자, 여기 숫자 있는 거 집어넣어. 어디 가서? 중앙구체국 홈페이지 가서. 그럼 화면이 뜰 거야. 그거 캡처해서 프린트해갖고 잘 모아놔. 얼마나 그게 길었는지 하루 8시간에서 6개월 동안 일이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단순 업무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자기가 파이썬 수업 들었을 때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오더래요. 옛날 숙제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구글 신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 요 세 단어. 그러고는 하루 만에 유사한 코드 다 짜깁기 해서 프로그램 끝내고요. 한번 돌렸더니 30분 만에 6개월 업무 끝나더래요. 이 친구는 왜 유명해졌냐? 행정안전부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닌 겁니다. 디지털 혁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한테는 상식인데요. 어른들한테는 놀라운 세계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배운 건 뭐라고요? 구글링. 학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대에서 이번에 아주 엄청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에요. 문과. 얘들이요, 그룹을 만들어서 AI 공부를 한 겁니다. 선택은 아주 잘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교수 거. 스탠퍼드 대학교 앤드루 응 교수님의 한 학기 강좌를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나눠서 같이 그룹 수업을 하는데 이게 뭐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학점도 안 주고 하니까 성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 놈들이 당돌하게 총장님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총장님, 이거 그냥 이 콘텐츠 갖고 수업 개설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럴듯하죠? 총장님이 얘들하고 면담하고 오케이, 너네 뜻이 아주 가상하다. 이 수업해.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1주차 앤드루 응 교수의 1주차 강의를 듣고 교실로 오세요. 그리고 토론하고 숙제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이거 되게 쪽팔린 일이죠. 근데 했어요. 왜? 가장 필요한 컨텐츠를 가장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게 대학의 본질이니까. 해봤더니 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우리한테 딱 맞겠구나가 답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대학을 보면요. 대부분 세계 탑 20 안에 드는 회사들은, 학교들은요. 저 기업들한테 보낸 인재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 끝에
전공 과목 50%를 없애고 있습니다. 50%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 50%안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지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게. 말하자면 3학점짜리가 1학점으로 줄어서 16주가 아니라 4주 만에 그냥 끝내게. 나머지 더 필요하면 그때 검색해서 하라는 거죠. 문제가 뭐다? 암기를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업 50%는 뭘 할까요? 일반 기업체 프로젝트를 시켜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시오. 자, 네이버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시오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교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의 컨텐츠는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컨텐츠를 가르쳐 주는 건 이미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그게 필요한 영역에 가는 사람은 알아서 학습하고요. 나머지는요. 그 오래된 잡은 50%가 사라질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필요한 지식들은 알아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나머지는요. 새로운 잡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beyond the teacher예요. 그럼 학습이 달라지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티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교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학습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티칭이 아니라 러닝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재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도 새롭게 선정해 줘야죠. 요새 초등학생들 보면요. 더 무서워요. 제가 영재발굴단에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익산에 있는 용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요. 드론 경진대회에서 성인을 누르고 1등을 한 거예요. 애들은 이제 신나죠. 그런 건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우리 방과후 학습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선생님이 드론 전문가일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배웠냐? 유튜브로. 거기에 이미 어마어마한 컨텐츠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떤 스킬을 하는지를 다 올려놓은 거죠. 네. 그걸 스스로 배웁니다. 뭐처럼? 게임처럼. 그러니까 게임을 잘할 줄 알아야 학습도 잘하는 거죠. 레벨을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이고 드론 조정이 그게 뭐 대수라고. 맞아요. 거기까지만 갔으면 큰 의미 없죠.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갈까요? 그거 연구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다음은 코딩으로 드론 날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인데 코딩에 중독됐죠. 그 다음엔요.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오늘 뭐 수아랩이라는 그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그 미국에 2,000억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머신러닝 제일 많이 하는 영역이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론이 가다가 저 사진을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한 물체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인공지능 프로그램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벌써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왜? 재밌으니까.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나 궁금하셨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에도 중독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세상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 스마트폰 절대 사주면 안 돼. 미국 교육도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학습 절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건 맞아요. 사립초등학교. 돈 많은데 전부 태블릿으로 나눠줘요. 수업은요. 50%가 제가 말한 그대로. 프로젝트 갑니다. 선생님이 다 못 가르쳐주죠? 전부 구글링해서. 그리고 그 결과물 발표해요. 이걸로 성적 매긴대요. 우리 용납 못하죠. 공정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발표하는 모든 장면을 부모들만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에 다 올려놔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포털로 다 바꾸고 아이들을 혁신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뭐 스마트폰을 사줘라. 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11살 때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네, 원래 이 사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 드릴 텐데요. 그 이후에는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독 심하고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네가 잘못 쓰기만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공정하게 얘기하려면 반면 혁신의 힘은 어마어마해. 네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 그러면 너의 선생님도 되어줄 거고 미래로 가는 길을 끌어줄 모든 힘이 사실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로서 그 길을 너랑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맨날 먹방 보고 웃고 그래서 너는 가지 마! 이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같이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로 많이 학습하시나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새로운 지식 나올 때마다 유튜브로 엄마 아빠가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건 내가 봐도 알아듣겠다 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부모들끼리 공유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눠봐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가 돼야 아이들도 따라하죠. 제가 해봤어요. 기계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한번 접목해보자. 우리 실험실 아이들과 한번 1년 동안 스터디를 합니다. 해요. 그리고 진짜 코딩 하는 것만 이제 학원 가서 잠깐 배우고 오면 됩니다. 딱 그것도 한 2달짜리 학원. 그럼 그걸로 논문 쓰고 벌써 실적 다 내고 해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재밌어서 글로 막 하죠. 그런 아이들이 취업 잘 될까? 당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성균관대 기계과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엄마가 수능 볼 때까지 스마트폰 못 쓰겠다고. 그래서 넌 성공한 거야? 막 이런대요.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 구글링 할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경험도 못했어요. 또 SNS를 못하니까 친구도 없어요. 사귈라 그래도요. 알아야 사귀죠. 그죠? 할 줄 아는 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뭐라 그러냐. 시험 안 보는 과목은 안 들으려 그래요. 왜? 구글링해서 막 PPT 자료 애들 그림같이 만들어내잖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아까 그런 애들 보세요. 문과 애들이 인공지능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하는 거 보세요. 기가 질립니다. 저쪽으로 벌써 비즈니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다 뭐다 이런 쪽으로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기가 질리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방어기제가 작동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엄마가 하라는 거. 시험 준비. 그게 뭐예요?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대한민국 대학생 40%가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는 거, 배운 거, 돈 들여 배운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온라인 마케팅 회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알아야 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대로. 방송사에서 앞으로 디지털 문명 아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뽑을까요? 은행은요? 백화점은요? 누구 뽑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계속 늘어났냐? 보세요. 2019년 7월 22일이 되니까 14개월이 지났죠? 5,080조가 6,134조가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정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 총 가격의 절반이 넘는 1,050조가 다시 또 디지털 문명 전환에 쓰라고 퍼부어졌어요. 1원 한 푼도 안 빼고요. 그러니 잡은 다 그쪽이죠. 이 돈 많은 기업들이 전부 투자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빅데이터다, AI다, 그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애들 다 뽑아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6,134조가 뿌려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통, 방송, 금융, 호텔, 택시 다 바뀌죠. 우리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올해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데 볼까요? 올해까지? 작년에 제일 많이 투자한 거 동남아 우버 그랩에 3,600억. 올해 인도 우버 올라에 3,600억.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앱티브, 이게 세계 3위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거기 2조 2천억 투자했어요. 지난 5년간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거의 99%가 전부 해외 기업입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부품업체들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컨설팅 받았더니 앞으로 10년 내에 너희 인력은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건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왜?
전기차 생산이 절반 넘어가겠죠? 그럼 부품이요. 지금 차는 3만 개고요. 전기차는 3천 개면 됩니다. 그럼 부품에서 줄죠. 조립하는 직원 줄죠. 그리고 전기를 컨트롤하면요. 그럼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현대차가 다른 어느 나라 회사도 안 하는데 지네 혼자 난리칠까요? 도요타도 똑같아요. 전 세계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GM 보세요. 군산공장 폐쇄해서 난리 났었죠? 미국의 7개 공장 바로 폐쇄했어요. 왜? 벌써 차를 안 사요. 미국의 신차 판매가 100만 대가 줄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대자동차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20대가 차를 안 사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복까지 더해지면요. 진짜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명에 맞는 아이들을 키워야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똑똑한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필요한 거네. 천만에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갔어요. 거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옛날 그 기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애들 잠만 잔대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로 물어서 갔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젊은 친구 중에 타일 붙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돈 잘 벌어요.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꿈이 뭐냐? 타일 아티스트. 그럼 타일 공임은 이상해도 타일 아티스트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진짜 멋진 직업으로 멋있게 살아요.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이 자기가 배워갖고 자기 집에 타일로 꾸미는 거 하는 거 아주 굉장한 그 취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나는 공부하고 담을 쌌어요. 자, 그럼 이 문명, 제가 얘기한 문명, 디지털 문명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면 되냐? 유튜브로 배우면 돼요. 관심 갖고요. 아티스트 되려면 감각이 있어야죠. 필요하다는 거 다 배우면 됩니다. 특히 예술품에 대한 감각은요, 어릴 때 안 만들면 안 생깁니다. 색감, 구성, 미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타일을 해야 되니까 케미칼, 화학 좀 해야죠. 그 필요한 공부만 해요. 그건 재밌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죠. 실습도 다 해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거장을 따라 실습을 나갑니다. 여러분, 타일이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찌그러진 집을 똑바로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타일 잘 붙이는 분은요, 타일공은 하루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 나 귀찮아,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그런 분 밑에 가서 차근차근 일을 배웁니다. 원래부터 되게 관심 있었으니까 잘했겠죠. 그럼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럼 20살부터 모은 돈을 갖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1년에 한 번 세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타일 투어. 첫 번째가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타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더 재밌겠죠. 있는 대로 타일 있는 건 다 찍어오고요. 동영상 찍어오고 그 다음 집에 와서요. 실습하는 거 해봐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와, 재밌어 하겠죠.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하겠죠. 이걸 10년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요,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그런데 벌써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요, 하고 싶은 걸 꽉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설계해 준다면 사실은 훨씬 많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공부로 성적을 매기면요, 이건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1등이 있으면 100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100등 보고 정말 막 후렵해서 1등 만든다고 의미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즐거움이 열린 거예요. 물론 여전히 공부 잘하는 거 유리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서. 그 공부 잘하는 영역은 뭘까? 이 세 가지예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 저거는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인류한테 가장 오래되었고 보편적인 소비재죠, 음악이.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소비한대요.
진짜 그랬나? 30년 동안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음악 어떻게 소비하나 볼까요? 여러분, 음악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폰을 열고 유튜브를 하든 멜론을 하든 음악을 듣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나의 신체의 일부인 스마트폰을 열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음악 소비하는 거 맞죠? 이게 앞으로 거의 모든 소비가 이렇게 된다고 예측한 거예요. 벌써 은행 업무 그렇게 보죠. 네, 미디어 영상도 벌써 그렇게 보고요. 표준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의식주 인류 필수 소비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류 소비 33% 이상이 이미 넘어갔어요. 미국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젊은 층에 굉장히 늘고 있고요. 심지어 나이키가 신발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보내줘요. 신발을 뭐 그렇게 바꾼다고 애들. 발이 크는 기간 동안에 워낙 험하게들 신고 신발이 안 맞으니까 50불씩 내면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마음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접속해서 신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비가 바뀌는 거죠. 음식도 바뀝니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여러분 마켓컬리 기업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6천억이에요. 남양유업이 4,500억인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이게 남양유업을 한번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켓컬리 38살 윤수라 대표가 만든 거죠.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에 축적된 고객의 크기, 그걸로 인한 매출이죠. 그럼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네요. 잘 아세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의식 주까지 가볼까요? 음식, 주, 집. 집 구할 때 어디 가세요? 직방. 포노 사피엔스는 직방이라 그러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복덕방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직방의 기업 가치가 7천억이에요. 그럼 복덕방 차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기 오늘은 시장경제를 배워봅니다. 이런 다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만들고요. 시장에서는 유통이 일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전통시장 얘기했겠죠. 이제는 마트, 편의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앞으로는요. 모든 거래의 표준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럼 디지털 플랫폼 설계 방법 배워야겠죠. 이거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아니네요. 인류의 사회 상식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폰을 들고 뭐를 누르면 데이터는 서버로 날아가고 서버에서는 어디로 가고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로 가르쳐요? 코딩 기술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짜증내고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는 상식을 알려줘야 애들이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겠죠. 사실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언어가 코딩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거 다 배워야 돼, 애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코딩이 왜 표준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냐? 그것도 기술이 아닌 사회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냐? 인류의 삶의 근간이 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는 왜 필요하냐? 이게 완성되죠? 그럼 저기 와서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건 아니면 클릭을 한번 해보건 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보면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고객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네.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럼 더 많이 찾아오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고객이 많이 찾아오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 고객이 남긴 흔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작업, 이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엑기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그거 분석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대응을 해줘야죠. 그게 AI예요. 이걸 성공시킨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여행사 시트립이라는 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앱으로만 여행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괜찮네. 그리고 골라요.
초기에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고르는 상품이 있고 안 고르는 상품이 있겠죠. 그럼 여행의 방식이야 정말 5만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딱 한 다음 타픽만, 그러니까 지역만 달리해서 엄청나게 많이 개발한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심지어 3억 명이 1년에 그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 간대요. 여러분 3억 명이 1,000원씩 쓰면 3천억 원이에요. 10,000원씩 쓰면 3조고요. 10만 원씩 쓰면요. 30조. 여행 한번 가면 100만 원 쓰죠. 300조예요. 300조. 그럼 3억 명이 오는데 300조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소용이 없네요. 사람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중에 70%를 AI가 처리합니다. 추천도 하고 예약도 받고 예약 변경도 다 챗봇이라는 게 받아준대요. 아니었으면 3억 명을 처리 못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행사 보세요. 탑항공 굳어놨죠? 하나투어 어려워졌죠? 다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저건요, 경계도 없어요. 국가도 소용없어요. 지네들이 좋고 싸고 그럼 다 가는 거죠. 아니, 마이크로네시아로 가는데 시트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거에 반값이래더라. 그거 요즘 아이들이 모를까요? SNS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제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코딩, 빅데이터, AI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정하고 지금 커리큘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진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에키스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요. 과거에는 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느냐? 그게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혁명으로 그 권력의 절반이 소비자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진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학벌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확실한 건 3,100만 명이 매일 유튜브에 접속하니까 TV가 갖고 있던 권력이 50%가 유튜브로 온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 보겠습니다. 제가 KBS에 출연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PD. 다 아세요. 그죠? 권력자가 있어요. 반면 유튜브에 출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튜브에는 PD가 없네요. 그냥 찍어서 아무나 올리면 돼요. 근데 KBS에 나온 것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긴 권력이 누구예요? 소비자가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KBS 아닐까 이러고 계시죠? 그 생각을 다 깨트리고 혼돈 속으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이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입니다. 월 37억의 소득으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이래서 난리가 났죠. 심지어 이거 봐라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동 학대를 했다, 표절했다, 온갖 난리를 치면서 다 깠어요. 그죠?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제재도 좀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부작용을 보는 순간 뭐를 보라고요? 혁신의 힘이 어디 있나? 왜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보람이는요, 경이롭습니다. 정기 구독자 수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1990만. 우리나라 애기가, 보람이 또래 애기가요, 4, 5, 6, 7, 4 해봤자 138만이거든요. 1990만 구독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랍 애기들이 제가 막 안 나오면 막 운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제가 망치를 들고 깨트리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보람이가 성공한 비결을 찾으면 새로운 성공의 비결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인블리하고 똑같아요. 뭘 안 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퍼뜨릴까요? 이 힘이 어디 있을까요? 평균 조회수 2,900만 회. 여러분, 3천만 명이 봐요. 심지어 많이 본 거는 3억 회예요. 조회수 3억 회면요, 전 세계 애기들이 다 한 번씩은 본 거예요. 왜? 유튜브 들어가는 영역이 전 세계 절반밖에 안 되니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왕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팬덤이 생기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람이 전에 유명했던 이 캐리 앤 토이즈 저 사이트를 가지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인터뷰를 하고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 궁금했죠. 그럼 철저하게 입소문 때문이에요. 애기들이 어린이집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퍼뜨린대요. 왜? 애들은 SNS 계정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야, 너 어제 캐리 언니가 그 진짜 재밌겠더라. 다 하는데 한 명이 몰라요. 캐리 언니가 누구야? 너 캐리 언니 몰라? 야, 너 그러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도 팔로워 10만 명 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수백억을 갖다 광고하고 쏟아붓는데. 갤럭시 그거 항상 광고할 때마다 진짜 돈 많이 들여서 광고 찍죠? 그 TV 광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몇 명 보는 줄 아세요? 끼케 2만 명에 맥스 10만 명이에요. 오히려 이런 걸 많이 봐요. 미국 어떤 애가 갤럭시를 콜라에 넣고 끓여봤어요. 방수 테스트 하려고. 이런 건 막 몇천만 명씩 봐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MBC가 노조에서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야, 하루 보람이의 광고비를 봤더니 얘가 우리 매출보다 높더라. 우리 1,700명 직원인데 이거 뭐냐. 큰일 난 거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MBC가 놓친 게 뭘까요? 만약 드라마를 찍었는데 편당 조회수 2,900만 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청률로 환산한 80%예요. 그럼 한 달에 37억이 아니라 370억이 들어오겠죠. 결국 고객이 변했는데 내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네. 왜? 여러분, MBC 안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KBS PD라 그러면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수능 공부하고 내가 좋은 학벌 해가지고 스펙 쌓아가지고 고시라고 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걸 내려놓고 자유경쟁으로 내려와야 돼? 싫은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죠? 계속 부작용만 언급하면 돼요. 반면 보람이는요. 실력으로 승부한 거죠.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 아랍 아이들이 얘한테 열광하는지 그건 앞으로 인문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스터디해야 돼요. 명백한 건 보람이가 전 세계 100만 명이 키즈 방송을 찍고 있어요. 탑3예요. 작년에 라이언이요. 전 세계 유튜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번 꼬마인데 7살 꼬마예요. 걔가 260억 벌었습니다. 유튜브 공식 광고비만. 알려지기로는 광고 장난감 회사에서 받은 거 합하면 500억이래요. 그럼 얘가 하면 안 돼요? 참나 우리나라 방송이요. 그럴 거면 작년부터 난리를 치든가. 그죠? 우리나라 애가 하니까 배가 아픈가 봐요. 저는 오히려 산업자원부에서 얘 철탑 산업훈장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해보세요. 전부 외화벌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실력 경쟁에서 자기가 딱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룰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쪽 룰보다 이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 저기는 뭐가 지배하죠? 학벌이, 부모의 돈이, 권력이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방송사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오라 그러면 아니면 권력과 야합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엘리트고 권력자니까 이 목매한 대중을 계몽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만드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 인류는 매일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틀어져 있거나 배달된 거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해서 선택하죠? 심지어 네이버가 뉴스 편집해 주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우겨서 결국 편집권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고 그 문명의
축이 이루어온 거예요. 즉 우리가 권력을 이양받은 겁니다. 여기에 룰은 어떤가요? 여기는 학벌도 부모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오로지 실력. 멋지지 않나요? 왜 학벌이 필요 없다 그러냐? 보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캐리 언니 마찬가지고요. 이 TV의 프로듀서가 초창기에 누구였는지 아세요? 고2 재학생이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가 유튜버의 특징입니다. 퓨디파이. 여러분 이 친구가 유튜버에서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친구입니다. 드디어 올해 1억 명을 넘었어요. 개인이 방송을 하는 소외된 청년이에요. 이거 태국기에 왜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진짜 이상한 재밌는 방송만.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BTS 관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BTS 음악 듣고 너무 좋아져서 나는 스웨덴 국적을 바꾸기로 했다. 나 오늘부터 코리안 한다. 이러고 이제 재미삼아 방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억 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이. KBS도 MBC도 아니고 개인이. 인블리가 1,700억 매출 올리고요. 개인이 이렇게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실력 있는 사람이면 다 와서 붙자.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여기 재밌다고요. 일단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유튜브 시작했죠. 백종원 씨 골목시장에서 돈 많이 버는데 유튜브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나라도 여기 가요. 뭐가 있으면 실력 있으면. 그늘에 있고 싶으면 거기 있고요. 왜? 진짜 엄청난 수익이 갈수록 커지면서 보장돼요. 도티라고 아시죠? 도티. 애들 초등학생이 초통령이라 그래요. 연수익 200억 넘었어요. 데이터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으면 글로 가지. 인생은 여기서 걸만 하죠. 대도서관이라고 유명한 유튜버 있어요. 이게 고졸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여줬죠. 그런데 소득신고 17억 했대요. 2017년에. 여러분 대기업 사장도 그렇게 못하죠.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대기업 사장이 돼야지. 그래 무슨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 되기 위해서 가는 길 얼마나 험한 줄 아시죠? 여기 사장님 계시면 갑자기 눈물이 나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입사해서 2년 동안 뭐 하죠? 막내야 삼겹살 구워라부터 시작하죠. 탬버린 치고 놀아야 되고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내 양심에 꺼린 일도 다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겨우 별달아서 임원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 사장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줄과 백과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 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개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연봉 10억 이상 받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대기업 사장님으로. 대기업 사장 돼도 10억 못 받는데 수두룩합니다. 1000명? 그럼 앞으로 10억 넘는 유튜버 1000명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넘어요. 심지어 웹툰, 네이버 웹툰에 1억 넘게 버는 작가가 221명입니다. 지금. 평균 수입 5억이 됐대요. 옛날 같으면 만화가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난리 나죠. 집안이 다 뒤집어집니다. 네가 만화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10년 동안 물심부름만 할 거냐. 지금은요. 해보라 그래요. 왜? 실력 있으면 인, 아니면 아웃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자, 대도서관이 자기 인생을 얘기해 줬어요. 자기 고등학교 때는요. 게임에 미쳐갖고 그게 너무 재밌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정 욕구를 만족시켰답니다. 애들이 아무도 너는 존재감이 없어 그러는데 레벨 깼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던 애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레벨을 깨서 항상 그걸 탐험하던 애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가정 형편 어려우니까 대학도 못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알바하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 좀 제대로 살고 싶다. 제대로 차렸으면 이제 길이 열려야죠. 그 길이 이 친구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 거였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정식 직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회사가 SK그룹에 인수가 돼요. 대기업 정직원이 됐네요. 그럼 거기서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 스펙으로. 안 되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바로 저 친구를 벤치마킹해서 게임 방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182번의 팔로우가 얘 진짜 괜찮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 8년 동안 얘는 누구한테만 아부했죠? 상사도 아니에요. 상대방 아니에요. 누구? 최대 권력자인 소비자한테만. 인생 그거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게 확률적으로 대기업 사장님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길 열어줘도 된다고 얘기할 만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부모가 생각하는 모든 게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학부모들 계신 데 가면 꼭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아이들의 미래 20년 후를 내다보려면요. 자기 살았던 때 50년 후를 내다볼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요. 검색과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20년 후를 내다볼 능력이 있다고 해요. 대신 그걸 길러줘야죠. 서로 같이 탐색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유통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제일 놀란 뉴스는 이겁니다. 장다이. 여러분, 인플루언서의 중국 버전이 왕홍이에요. 작년에 이 왕홍,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장다이라는 친구가 작년 개인 매출 5천억을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개인 방송을 인터넷에 올려서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출 5천억 하고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벤처하는 모든 세계 청년들의 꿈이 나스닥 상장인데 이게 자기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홈쇼핑 열어갖고 완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졌냐? 100조예요, 올해 매출. 여러분, 이 친구가 웨이야라고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왕홍입니다. 뷰티 왕홍. 하루에 화장품을 567억어치 파는 파워 왕홍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올해 한국에 왔더라고요. 왜 왔냐? 한국 화장품 특별전화로. 얼마나 팔았냐? 일단 선구매를 85만 개를 했더라고요. 한 개당 10,000원이면 85억이죠. 그걸 2시간 방송에 완판하겠다고. 초당 2만 개씩 팔았어요. 싹 팔고, 네. 39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구매를 눌렀다는 거죠. 홈쇼핑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될까요? 이게 아까 유튜브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팬덤. 전부 입소문을 내갖고요. 야, 얘가 물건 파면 무조건 사야 돼. 작년에는 한국 라면 6만 개를 2초 만에 팔았답니다. 여러분, 저게 왜 가능할까라고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느냐? 저는요, 물건 하나를 소개할 때 제 인생을 항상 겁니다. 아, 인블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인블리 왜 실패했느냐? 요새 그거 분석하는 난리예요. 네. 음식 안 했으면 된다. 인블리의 전문 분야는 패션이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매출의 압박. 기업을 하니까. 그랬으면 그보다 더 마음이 안 다치게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얘 85만 개 왜 샀다는 줄 아세요? 그래야 반값에 사죠. 반값에 안 사면 검색해서 비싼 거 알면 금방 댓글 달려요.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요. 그래서 항상 진짜 괜찮은 건지를 인생을 건대잖아요. 그것만이 왕홍의 살 길입니다. 15년 왕홍 인생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 시대의 생존법이에요. 그럼 여기 시장에서 큰 기업들 우리도 많겠죠? 여러분 이분 아세요?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 22살에 전문대학교 졸업하고 학벌 없죠? 거봐요. 실력이 있어요. 너무 멋져요. 동대문에서 옷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난 실력 있어. 디지털로만 할 거야.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화장품까지 같이 하고요. 13년 동안 열심히 영업하고 작년에 로레알의 회사 팔았어요. 6천억 벌었습니다. 괜찮죠? 디지털 플랫폼에 구축된 팬덤의 크기. 여긴 제조업체예요. 이분은 마스크팩 맨날 대기업에 납품하던 분이에요. 야, 나도 브랜딩 한번 해보자.
왕후하고 손잡고 해서 매출 6천억 올리더니 AHC 딱 그래서 작년에 3조 4천억 원에 매각했죠. 여러분 중소기업 3조 4천억짜리 없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무슨 생명 바이오도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기업 여기 JM솔루션 김정은 대표는 올해 대한민국 부자 30위에 선정이 됐어요. 포브스가 그걸 맨날 발표하는데 개별도 아닌데 얘는 누구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봤더니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팔던 사람. 유통에 눈을 뜨더니요. 2014년부터 왕홍하고 한국 화장품 파는 일을 해요. 2016년에 되니까 야 이젠 나도 내 상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놓은 게 이겁니다.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마스크팩. 꿀 로얄 젤이 프로폴리스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무조건 좋겠죠. 매출 보세요. 5,300억에 영업이익 2천억. 회사 기업가치 1조 5천억 평가받고요. 자기 지분 95%. 그래서 이 사람 재산 1조 4천, 1조 4,250억.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30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의 그런 문명을 보여줘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다는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분이 중국 거지 노인이세요. 손에 쥐고 있는 구걸 깡통에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럼 이분 생계 뭐로 하는 거죠? 핀테크로. 폰으로 생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화폐 없는 경제를 만들려면 거지가 화폐 없이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표준, 거지 표준이 QR코드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세요. 이런 거 뭐 무인 주문기 갖다 놨다 그러면 막 맨날 컴플레인해요. 그죠? 생각을 깨셔야 돼요. 제가 이거 써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렵고 불편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애가 아니라 거지도 쓴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쉽게 가져와.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디지털 문명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요. 이 강의를요. 제가 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2014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모르고 있던 것들. 그게 뭐냐? 우리의 제조업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수출의 힘이 제조업의 힘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맨날 독일보다 아직 일본보다 못해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볼까요?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이탈리, 영국,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스페인까지 다 깔았어요. 무적함대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건 우리가 밑으로 깔았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기준을 58년 개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958년 개띠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 줄 아세요? 65불. 아프리카 튀니지하고 똑같았어요. 네, 이분들 솔직히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이세요. 왜 아프리카 튀니지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 1100불일까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유엔에서 그 돈이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발전 못하고 교육도 못 받는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밥 굶어가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30살에 미쳤나 봐요. 올림픽을 해요. 그리고는요. 올림픽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해? 일본 꺾고 제조업 1위 간다. 말로만 그럴 줄 알았죠. 그랬더니요. 제철소 그렇게 만들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중공업은요. 조선 그건 돈만 들이면 돼. 중국 애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요새 조선 중국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배가 막 가다 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똑똑한 애들이 설계를 해도요. 용접하시는 분이 열정을 안 담으면 배는 서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정주영이, 이병철은 이런 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내가 진짜 신념을 갖고 용접까지 하면서 그 힘이 대한민국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현대인류 100년사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3만 불을 연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뭘 받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잠재력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건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팬덤에 의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진대요. 이러면 우리 못할 것 같죠? 천만에요. 애들이 하는 거 보세요. 1번도 못 가진 비틀즈 같은 가수를 우리가 가졌고요. 이거 상우송 아시죠? 가수도 없는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갑니다. 난리가 나요. 혼자 퍼져서. 넷플릭스 데이터로만 영화 만든다는 이 회사에서 데이터가 어느 나라하고 일해야 돼? 물어봤더니 아시아에서는 꼭 한국하고만. 그래서 좀비 영화, 조선시대 좀비 영화 킹덤이 탄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킹덤, 그것만 유행한 게 아니라 뭐가 유행했죠? 예, 조선시대 모자 너무 멋있다고. 심지어 이름이 갓이래. 오마이 갓!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갓 구매 열풍이 일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하나, 대한민국 히트한 호미. 왜 이러죠? 거기다가 웹툰, 원래 만화는 일본 아니었나요? 웹툰 플랫폼 세계 1위가 네이버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 우리 잠재력에 인간의 마음을 끄는 게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보람이도 BTS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제조업의 힘과 그 팬덤의 파워를 합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밝다는 거네요. 그죠? 네. 어른이 길만 열어주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대원군을 내려놓자. 그리고 내 마음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자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대륙의 문명에. 그리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